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라는 주제로 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을 보면 문짝이나 벽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기둥들은 버젓이 남아있듯 우리 인체도 죽어서 모든 살과 장기가 문드러져도 뼈는 남기 때문에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세워 일으키고 걷고 뛰고 일하는 동작은 근육의 힘으로 하지만 튼튼한 뼈에 지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 칭하듯이 도가의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부학적으로 인체 뼈의 개수도 대우주 자연의 수와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28수가 있듯이 머리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설구를 제외하면 28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24방위로 최대로 벌어지듯 24개의 척추뼈가 등을 이루고 24개의 갈비뼈가 가슴 우리를 이루어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뼈가 만들어지는 고라 과정은 그 방식에 따라 막성고라와 연골내 고라로 구분됩니다. 조골세포가 유골화되어 바늘 같은 침상 조직의 모양을 띠면서 점점 석회화되다가 평평한 해면골을 형성하는데 마치 그 모습의 막이 뼈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막성고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평한 모습의 두개골과 갈비뼈득이 그것입니다. 연골내 고라는 중비엽에서 분화한 간엽 조직이 연골로 변했다가 연골에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한 뼈로 고라되기 때문에 연골내 고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팔다리 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라라는 것이 성장이 끝나는 20살 무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세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수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인 골원세포와 뼈를 분화하는 조골세포와 단단한 뼈조직을 이루는 뼈세포, 뼈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로 나뉘는데요. 뼈의 안쪽 골수 쪽에 존재하는 골원세포들은 어린 뼈 세포인 고라세포를 만들어내고 안쪽막이나 골막에 많이 존재하는 고라세포는 성장하여 뼈를 이루고 뼈 바깥쪽 표면이나 다친 뼈에 주로 존재하는 파골세포는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뼈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처럼 계속 굵어지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면 체중을 견디는 완충작용이 없어서 어떤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한 무기질과 유연한 유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뼈 안에도 구조적으로 무기질이 풍부하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단단한 외벽 부분인 컴팩트 본, 즉 치밀뼈 부분이 있으며 치밀뼈에 비해 유기질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스폰지 모양의 스폰지본이 있으며 스폰지뼈 사이사이와 그 아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정수 중의 정수인 본 매로우, 즉 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골 조직에는 무기질이 훨씬 많으며 부드러운 연골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유기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 이 두 가지가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 콜라겐, 단백질, 당을 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칼슘의 제흡수는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칼슘 영양제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D 체내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저도 진료를 보면서 한의원 오시는 환자들을 살펴본 경험으로는 영양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건의 경우에 적당히 바깥 활동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실내 사무 활동만 하신 분보다 골밀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바깥 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당히 받아야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은 칼슘과 인의 제흡수를 억제하여 혈액 내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밤낮으로 계속 받는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굴 등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쌓이지 않고 신장에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항상 숙면을 취한다면 피 속에 골지를 이루는 성분들이 뼈 속에 골수로 잘 들어가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만물이 수렴하는 이 저녁 시간에 명상과 수행을 한다면 더욱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은 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깨에 견갑골의 봉우리인 견봉과 빗장뼈, 쇄골 사이의 관절인 견쇄관절이 그 예입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관절은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 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몸의 뼈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뼈가 바로 척추뼈이죠. 그래서 이 척추뼈들의 연결된 모양을 바로 vertebral column, 우리말로 기둥주자를 써서 척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들은 사이사이에 척추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어서 위아래 뼈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척추 사이사이에 이 추간판이 없다면 움직일 때마다 체중 변화로 생긴 압력이 모두 뼈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강력한 지지인대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물과 같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일직선의 배열이 아니라 곡선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배열은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각 뼈에 부담이 덜 되게 곡선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는 두 번의 S라인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곡선을 굽을 만자를 써서 만곡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발생과 만곡도를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는 C자 형태로 단일 만곡을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2차 만곡이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 부분의 요추도 서서히 앞쪽 방향으로 만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과 허리 부분의 2차 만곡의 변화가 완료되면 점프하다 착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었다고 할지라도 척추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일자허리가 되기 쉬운데요. 좌측 그림처럼 좌골을 바닥에 대고 바로 앉으면 허리 만곡도가 바른데요.
우측 그림처럼 천골을 바닥에 대고 앉기 때문에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소파에서 한쪽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너무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거북목이 되거나 역시자형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고 경추와 요추의 만곡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반대로 된 지 오랜 경과가 되면 뒤쪽으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점점 디스크, 팽윤, 탈출, 파열 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통증과 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척추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붕어 운동입니다. 붕어 운동은 양손을 꽉지를 낀 채 머리 뒤를 받친 채 누워서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목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요. 붕어 운동을 자주 하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심부 근육의 다혈근이나 회선근의 근육 강화에도 좋고 옆구리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만세 자세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바닥에서 띄우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기는 해도 뒤로 힘을 줘서 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척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걸음입니다. 다리를 자주 꼬거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양 다리를 편 채로 앞으로 쭉 뻗고 같은 팔과 다리를 힘껏 좌우로 내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좌우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m쯤 갔다가 뒤로 1m쯤 가는 연습을 집안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교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운동을 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건 더디고 힘들지만 바른 마음이 흐트러져서 몸을 벽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 몸이 틀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이유는 첫째, 피로 누적 때문이죠. 둘째는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습관입니다. 일처리를 할 때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몸도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몸을 자주 어딘가에 기대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증산도 도전 8편 27장을 보면 선처는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남에게 의지하다 보면 보온줄에 걸려서 행동하기 어려우므로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마루문화, 방송문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과연 현대에 보편화되어 버린 의자문화, 의자의 의자는 한자로 의지할 의, 기댈 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자분들이나 너무 피로하여 쉬고 싶을 때만 의자에 등을 기대어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등을 너무 뒤로 의자에 기대지 않게 척추 건강을 위하여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 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골증 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의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물을 동양의학에서는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태율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빗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